결혼식 당일이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 들어서는 순간 한나는 자신이 축하받으러 가는 신부가 아니라 마치 어떤 계약서를 체결하러 가는 피고인처럼 느껴졌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었다. 선택도 아니었다. 탈출구였다. 한나는 27,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작고 조용한 옷가게를 운영하던 어머니는 사기를 당해 순식간에 3억 원의 빚을 떠안았고 매일 장부를 들여다보며 눈물을 삼켰다. 채권자들은 전화와 문자로 협박했고 집 앞 골목에까지 찾아와 욕설을 퍼부었다. 한나의 월급은 병원비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고 결국 어머니는 심장약 없이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때 나타난 게 이효진이었다. 이효진은 국내 가구 대기업 회장의 외아들이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가던 청년 CEO였다. 그러나 등산 중 사고를 당해 허리 아래가 마비되었고 이후 모든 경영권에서 배제된 채 집안에 머무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와의 인연은 뜻밖이었다. 우진의 아버지 이 회장은 체면을 중시하는 인물이었다. 아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 결혼이 필요했다. 조건은 간단했다. 결혼식만 치르면 빚을 모두 갚아주겠다는 것. 부부의 역할은 형식일 뿐 따로 기대하는 것도 없다고 했다. 한나는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생각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빚 독촉 문자와 어머니의 멍든 손등을 본 후 3번을 밤새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결혼식은 화려했다. 하객들은 명품 정장을 입고 웃으며 사진을 찍었고 고급 케이터링이 준비된 리셉션에는 방송국 기자도 왔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와, 한나 진짜 잘됐다. 어떻게 그런 집에 시집가? 어떤 이들은 기웃듯 말했다. 불쌍하지도 않아? 신랑이 휠체어 타고 다닌다던데? 한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맞는 말이니까. 결혼식 후 도착한 신혼집. 아니, 우진이 머무는 거실은 너무 조용했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우진도 그저 차분했다. 그는 차분하고 단정했지만 어딘가 너무나 단절되어 있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하루가 흘렀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한나는 몰래 짐을 썼다. 모든 걸 정리한 듯 보았지만 하나가 빠졌다. 한나는 다시 거실로 돌아가 이 회장에게 받은 서류 봉투를 찾으려 했다. 거실 쪽으로 발을 옮기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뭔가 끌리는 듯한 작고 반복적인 마찰음. 한나는 무심코 그 소리를 따라가다가 그 장면을 보고 말았다. 우진이 혼자 거실 바닥을 기어가고 있었다. 아무도 없는 새벽에 아무 말도 없이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그는 그저 한 손에 작은 지팡이 하나를 쥐고 벽을 더듬으며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 순간 한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건 불쌍해서가 아니었다. 분노도 아니었다. 단지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다. 그토록 조용하게, 그토록 외롭게, 그토록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 앞에서 한나는 단 한 번도 그런 용기를 낸 적이 없었다. 어떤 이유로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가볍게 생각하고 상황을 핑계 삼아 떠나려 했던 자신이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한나는 서류 봉투를 찾지도 않고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날 이후 그녀는 떠나지 않았다. 누구도 이유를 묻지 않았다. 이 회장도, 우진도. 하지만 모든 사람은 알아챘다.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사랑은 아니었다. 책임도 아니었다. 그건 단지 지켜보았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게 되는 마음이었다. 한나는 그렇게 처음으로 그 집에 발을 딛고 머물기를 선택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갈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한나는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로. 봉투도 없이 계획도 접은 채 그냥 남았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다. 미련도 없었고 애착도 아니었다. 그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다. 스스로를 변명할 필요도 없었다. 누구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유진 역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가 떠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놀라지도 않았고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그럴 예정이었던 것처럼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아침이면 한나는 부엌으로 향했다. 우진은 스스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묻지 않았고 그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어느 날 우진이 물을 끓이던 전기포트를 끄지 못해 어색하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걸 보고 한나가 말없이 다가가 전원을 눌렀다. 그 순간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은 여전히 거의 없었다. 그저 매일 반복되는 몇 개의 짧은 순간들이 있었다. 우진은 매일 9시에 책을 꺼냈고 오후 3시에는 차를 마셨으며 밤 11시에는 방 불을 껐다. 한나는 이런 일상을 관찰하며 조금씩 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약하지 않았다. 적어도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 움직임은 불편했지만 자존심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면 그는 스스로 식기를 정리했고 옷도 직접 고르며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런 우진의 모습은 처음에는 낯설고 의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나에겐 묘한 존경심을 자아냈다. 한나는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과연 자신은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가? 누구에게 기대며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상황을 원망만 하지 않았는가? 반면 우진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어느 저녁 함께 저녁을 먹고 있던 중 우진이 조용히 말했다.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 나중에 떠나도 돼. 그는 단지 사실을 말한 것이었지만 한나의 마음엔 그 말이 오래 남았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처음엔 분명 이유가 있었다. 빚을 대신 갚아주었으니 일단 머물다가 자리를 뜨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게 흐릿해졌다. 그날 밤 한나는 처음으로 잠을 설치며 생각에 잠겼다. 자기가 왜 아직 이 집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매일 우진을 관찰하고 있는지, 왜 그가 책을 읽는 자세나 고르는 티셔츠 색까지 기억하고 있는지. 단순히 고마움이나 동정은 아니었다. 하루는 우진이 식사를 마친 후 컵을 씻으려다 실수로 놓쳐 컵이 깨졌다. 아무 일도 아닌 듯한 그 장면이 한나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는 누구보다 조심스럽게 살고 있었고 실수조차 감추려 했다. 주변 누구도 신경 쓰지 않겠지만 그는 그런 자신을 불편해하는 게 분명했다. 그건 연민이 아니라 자존감이었다. 한나는 우진이 컵 조각을 치우려는 손을 막고 자신이 정리하겠다고 했다. 그 순간 우진은 처음으로 눈을 피하지 않았다. 눈빛은 차갑지도 않았고 따뜻하지도 않았다. 다만 복잡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경계하고 있었다. 한나는 깨달았다. 이 관계엔 여전히 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 벽은 단순히 장애나 형식적인 결혼 때문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집에 머무는 것이 정말 자신의 선택인지 아니면 여전히 도망칠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것인지. 몇 주가 더 흘렀다.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한나는 점점 우진의 일상을 함께하게 되었고 그는 그런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 매일 아침 마주치는 짧은 인사, 저녁의 침묵 속 식사, TV를 켜두고도 아무도 보지 않는 저녁 시간. 서로를 모르면서도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언젠가 그녀가 말한 적 있었다. 여기 있어도 괜찮을까요? 그때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가 준비해둔 머그컵 2개와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건 초대도 환영도 아니었다. 다만 묵인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침묵이야말로 이 집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증거라고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이곳에 있는 이유, 이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 앞으로의 계획, 그 무엇도 또렷하지 않았다. 하지만 단 하나는 분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불쌍하게 보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보다 더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 느꼈다. 그리고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한나는 떠나지 않을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날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전엔 한나가 조용히 청소를 하고 우진은 서재에 머물렀다. 점심엔 말없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고 오후엔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그런 평온한 일상 속 전화 한 통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모르는 번호였다. 한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어쩌면 어머니의 지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공기가 멈춘 듯했다. 한나야, 나야, 준호. 그 이름, 그 목소리. 한나는 숨이 막혔다. 모든 감정이 순식간에 되살아났다. 준호는 한나의 대학 시절 연인이었다.
졸업 후에도 3년을 사귀었고 결혼을 이야기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집안이 무너진 날을 그는 사라졌다. 설명도 없이, 연락도 없이, 그리고 오늘 갑자기 나타났다. 그는 말했다. 자신도 어려움이 있었고 도망쳤던 걸 인정한다고. 뒤늦게서야 용기를 냈고 지금은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했다. 이미 결혼한 한나의 상황도 안다고 했다. 하지만 단 한 번만 얼굴을 보자며 지금 집 앞에 와 있다고 했다. 한나는 거절하지 못했다. 반사적으로 몸이 움직였다. 현관을 열고 마주친 사람은 예전보다 수척하지만 여전히 익숙한 얼굴이었다. 그는 조심스레 웃으며 말했다. 한나의 행복을 빌지만 한 번만 솔직히 말해달라고. 정말 행복하냐고. 그 질문에 한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행복이라고 말하긴 애매했다. 불행이라고도 할 수 없었다. 우진과의 관계는 여전히 정의되지 않은 채 조심스러운 공존 속에 있었다. 준호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과거를 후회하고 있으며 지금의 그녀가 단지 파인의 희생으로 버티고 있는 거라면 도와주고 싶다고 했다. 그는 돌아섰고 한나는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왔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침착하게 걸었지만 안에서는 무언가 요동치고 있었다. 거실에 앉아있는 우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질문을 담고 있었지만 말은 없었다. 한나는 입을 열었다. 전에 만나던 사람이에요. 오늘 갑자기 찾아왔어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상 묻지 않았다. 그리고 그 밤 한나는 잠들지 못했다. 준호의 얼굴보다 우진의 말없는 반응이 마음을 어지럽혔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식사를 준비한 한나는 우진 앞에 앉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제 그냥 놀랐어요. 과거는 과거인데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미안해요. 우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조용히 말했다. 난 네가 날 위해 여기 있을 필요 없어. 그는 덧붙였다. 어차피 우린 서로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잖아. 그러니 자유롭게 선택해. 한나는 입을 열려다 멈췄다. 마음속에선 수많은 말이 떠올랐지만 어떤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았다. 그날 하루는 길었다. 서로 말없이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그 조용함이 이전과는 달랐다. 저녁 무렵 한나는 용기를 냈다. 난 여기 있고 싶어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내 의지로. 우진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표정엔 감정이 담기지 않았다. 다만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밤 처음으로 방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우진의 방문 틈이 살짝 열려 있었고 한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문 밖에 앉아 조용히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알았다. 지금 이 순간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둘 사이의 거리일 수도 있고 서로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날 밤부터 한나는 더 이상 이 집의 손님이 아니었다. 스스로 선택한 자리, 그 자리에 처음으로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다. 며칠 후 한나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아침부터 이 집의 가사 도우미 김 아주머니가 유난히 조용했고 눈치를 보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평소와 다르게 말을 아끼던 그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슬쩍 한나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 혹시 회장님이 지하실에서 누굴 만나는 거 아셨어요? 한나는 순간 멈췄다. 지하실은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었고 결혼 이후로도 문이 늘 닫혀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답했다. 며칠 전에도 이상한 남자가 와서 지하실로 들어가더라고요. 목소리가 작긴 했는데 무슨 땅 이야기, 채권 이야기 하는 것 같았어요. 김 아주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듯 자리를 피했고 한나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우진은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이 집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건 분명했다. 그날 저녁 한나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모두가 잠든 후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조심스럽게 귀를 대자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그 땅만 팔면 최소 80억은 나옵니다. 30억 은행빚 갚고 나머지는 셋이 나눠도 충분하죠. 우진이 그걸 알면 반대할 거요. 그 녀석이 뭘 알겠어, 그 몸으로. 어차피 법적 결정권도 없잖소. 명의 변경만 마무리하면 끝이야. 한나는 더 이상 듣지 못했다. 심장이 요동쳤고 손끝이 떨렸다. 그날 밤 그녀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우진과 마주 앉아 식사를 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다. 며칠간 고민 끝에 한나는 우진에게 물었다. 오빠, 사람은 자기 체면을 위해서 가족도 속일 수 있을까? 우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가족이 아니지. 그 대답은 그녀에게 확신을 주었다. 그날 오후 한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대학 동기였던 친구가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동의 없이 배우자 명의로 된 공동재산이 매도되지 않도록 임시 처분 신청을 의뢰했다. 절차는 길고 복잡했지만 그녀는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다. 며칠 뒤 이 회장은 등기소로부터 거래 제한 통보서를 받았다. 격노한 그는 거실로 한나를 불렀다. 이게 다 너 짓이지? 한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 따위가 뭔데 이 집 재산에 손을 대? 네가 뭘 한다고? 그 말에 한나는 처음으로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전 우진 씨의 아내입니다.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요. 최소한 그 사람 몰래 진행되는 일은 막고 싶어요. 이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다. 그러나 그 눈빛엔 적대감이 분명히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우진은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다. 한나는 조심스럽게 이유를 설명했다. 그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말했다. 오빠가 모르는 일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막았어요. 이기적이라 생각해도 괜찮아요. 한참이 지난 후 우진이 입을 열었다. 고마워. 아무도 그런 말 해준 적 없었어. 한나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이 집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감정을 느꼈다. 단지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날 밤 우진의 방문은 처음으로 활짝 열려 있었다. 한나는 조용히 그 문을 넘었다. 이제 그들은 같은 곳에 서 있었다. 비로소, 진짜로. 이틀 후 한나는 우편함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다. 발신인은 서울시 강남경찰서 수사과. 처음엔 잘못 온 우편이라 생각했지만 수신자엔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손이 떨리는 걸 억누르며 봉투를 열자 안에 들어있던 것은 참고인 출석 요구서였다. 신고 내용, 허위 결혼 및 재산 편취 혐의 조사건. 한나는 종이를 놓쳤다.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봐도 내용은 같았다. 누군가 그녀가 재산을 노리고 허위 결혼을 했다고 고소한 것이었다. 머리가 하얘졌다. 바로 우진을 찾아가 보여주려다 멈췄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고소장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고 그중엔 외도 의심 정황도 포함되어 있었다. 순간 머릿속을 스친 건 준호였다. 분명 집 앞에 왔었고 CCTV에도 찍혔을 것이다. 그 짧은 방문이 빌미가 된 걸까? 한나는 곧바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문을 구했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악의적 고소입니다. 증거만 확보하면 무고죄로 역신고 가능해요. 한나는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저녁,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귀가한 우진이 현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는 땀에 젖은 봉투가 들려 있었고 얼굴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가득했다. 나도 받았어.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한나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나도 같은 서류 받았어요. 우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아버지요? 그 질문에 한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증거는 없지만 감으로는 확신하고 있었다. 이 회장이 아니면 누가 이런 방식으로 흔들 수 있겠는가? 우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갈게. 같이 가자.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조사관은 단호했고 질문은 날카로웠다. 한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결혼의 배경, 빚 문제, 이 회장의 제안, 그리고 이후 본인의 선택까지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조사 말미 조사관이 한 가지 더 물었다. 최근 외부 남성과의 접촉이 있었습니까? 한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한 명 있었습니다. 오래전 연인이었고 갑자기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나고 바로 돌려보냈습니다. CCTV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진도 진술을 갖춘 후 말했다. 제 아내는 저를 위해 싸운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한 그 어떤 불순한 의도도 없었습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가 끝난 뒤 나오는 길, 한나는 우진에게 물었다. 왜 나 대신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가볍게 한마디를 남겼다. 넌 나를 믿었잖아. 이번엔 내가 널 믿을 차례야. 그날 밤 한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그 믿음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하지만 이 회장은 멈추지 않았다. 며칠 뒤 또 다른 압박이 들어왔다. 이 회장이 변호사를 통해 결혼 무효 소송을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한나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상한 일이었다. 우진은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자신이 전적으로 아내를 신뢰하고 있으며 만일 또다시 명예를 훼손한다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모든 과정이 끝난 후 우진은 한나에게 말했다. 네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야. 그 말은 짧았지만 한나에겐 가장 길고 깊은 고백이었다. 그날 밤 우진은 그녀에게 처음으로 상자 하나를 건넸다. 안에는 그가 평소 작성해온 문서들과 통장 그리고 유언장이 있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한나는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우진은 진지했다. 내가 지키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넌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해둬. 그의 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한나는 알았다. 이제는 자신도 이 사람을 지켜야 할 때라는 것을. 사랑은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맞서는 것이란 걸 처음으로 배운 날이었다. 며칠 뒤 이 회장은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평소엔 얼굴조차 보기 힘들었던 친척들이 하나둘 모였다. 안내받은 거실은 정돈되어 있었고 한가운데엔 두꺼운 봉투와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우진은 조용히 휠체어를 밀고 들어섰고 한나는 그의 옆에 앉았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자리에 앉아 정장을 다듬으며 말했다. 오늘은 내 유언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 순간 거실이 술렁였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발표였다. 노트북이 켜졌고 큰 화면엔 디지털 문서가 떠올랐다. 제목은 최종 유언장. 내용은 명확했다. 이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주식, 현금 자산 대부분을 조카인 이정훈에게 상속하겠다고 명시했다. 우진의 이름은 단 한 줄에만 등장했다. 장남 이우진에게는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의 지급을 보장함.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이 회장은 자리에 앉아 정장을 다듬으며 말했다. 오늘은 내 유언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 순간 거실이 술렁였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발표였다. 노트북이 켜졌고 큰 화면엔 디지털 문서가 떠올랐다. 제목은 최종 유언장. 내용은 명확했다. 이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주식, 현금 자산 대부분을 조카인 이정훈에게 상속하겠다고 명시했다. 우진의 이름은 단 한 줄에만 등장했다. 장남 이우진에게는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의 지급을 보장함.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우진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이게 진심이세요? 이 회자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너를 위해 많은 걸 해왔다. 하지만 지금의 넌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어. 회사를 이끌 수도, 가족을 이끌 수도 없어. 한나는 참을 수 없었다. 우진 씨는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그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이 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하며 말했다. 넌 조용히 해. 처음부터 네 자리는 이 집에 없었어. 네가 들어오면서 이 집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우진을 바라봤다. 우진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래요. 이제 이해했어요. 아버진 제가 아들이라는 사실보다 정상이어야 한다는 체면을 더 중시하셨던 거군요. 이 회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맞다. 넌 내 기대를 저버렸다. 그 말에 우진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단단했다. 그럼 전 더 이상 이 집안의 일원이 아닙니다. 오늘 이후로 저와 한나는 이 집을 떠납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친척들의 시선이 우진에게 쏠렸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네 맘대로 해라. 하지만 후회하지 마. 우진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겼다. 후회할 일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자유롭겠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용히 짐을 쌌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짐이었다. 필요한 것만 챙겼고 남길 것도 없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편지 한 장이 남겨졌다. 아버지, 더 이상 당신께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남은 생은 제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우진 드림. 이틀 후 작은 집을 찾았다. 우진의 어머니가 생전에 남긴 단층 주택, 외곽에 위치한 조용한 동네였다. 낡고 오래된 집이었지만 두 사람에겐 처음으로 진짜 집이었다. 한나는 싱크대를 정리하고 우진은 책상 위에 노트북을 놓았다. 그날 밤 한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젠 우리 방식대로 살아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우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비로소 자신들의 삶을 시작했다. 상속도, 재산도, 인정도 없이. 다만 서로를 선택한 사람으로서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작은 집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바빴다. 낡은 수도가는 수시로 물이 새고 전기 스위치는 종종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도 한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우진도 마찬가지였다. 서로가 각자의 몫을 감당하며 하루를 만들어갔다. 우진은 아침이면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처음엔 몇 줄도 쓰지 못하고 지웠다 반복했지만 점차 글이 길어졌다. 그것은 그의 자서전이었다. 가족에게서 버려진 시간, 회복하려 했던 싸움, 그리고 누군가가 다시 손을 잡아준 이야기까지. 그는 자신이 무너졌던 순간보다 다시 일어났던 과정을 기록하고 싶어 했다. 한나는 오전이면 집을 정리하고 오후엔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왔다. 가끔은 마을 사람들과 채소를 나누며 지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평온함이 있었다. 어느 날 우진이 조용히 서랍을 열고 작은 상자를 꺼냈다. 오래된 나무 상자 안에는 은색 반지가 하나 들어있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직한 반짝임이 있었다. 그는 상자를 열고 말했다. 원래는 줄 생각이 없었어. 이런 결혼에서 반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의미가 바뀐 것 같아. 한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반지는 계약의 증표가 아닌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감사였다. 그리고 며칠 후 우진은 병원 진료를 다녀오며 물리치료 일정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는 놀라지도 말리지도 않았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한나는 단지 곁에 있어주면 된다고 믿었다. 우진은 매일 조금씩 훈련을 이어갔다. 혼자서 의자에 오르려 시도했고 손으로 바닥을 밀며 균형을 잡았다. 넘어지기도 했고 때로는 아무 진전도 없었다.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한나는 저녁이면 그가 쓴 원고를 정리했다. 문장은 투박했지만 감정은 또렷했다. 특히 한 문장이 그녀를 오래 붙잡았다. 나는 그녀가 떠날 줄 알았다. 나도 그렇게 예상했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녀가 돌아왔다. 내게 컵을 건네고 내 손을 잡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이 삶을 다시 살아보고 싶어졌다. 그 문장을 읽고 한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날 밤 한나는 작은 편지를 한 장 썼다. 나는 당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약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서 사랑하게 되었어요. 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기에 함께하고 싶어졌어요. 편지는 우진의 책상 위에 조용히 놓였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그 편지를 보고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다. 일주일 후 우진은 마을의 작은 글쓰리 모임에 참석했다. 처음엔 자신을 소개할까 망설였지만 한나가 옆에서 조용히 등을 밀어주었다. 모임이 끝난 후 그는 집으로 돌아와 말했다. 나 괜찮은 사람인가 봐. 한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커피잔을 건네며 작게 웃었다. 그 순간 서로는 알 수 있었다. 이제 그들의 삶은 더 이상 과거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남겨진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이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언제나 두 사람이 있었다. 서로를 끝까지 바라보며 함께 걷기로 선택한 사람들. 한나는 어느 날부터 이상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메스꺼움이 있었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조차 손이 가지 않았다. 처음엔 단순한 컨디션 문제라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뚜렷해졌다. 병원에 다녀온 날 진료실 문을 나서기 전 의사가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 차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한나는 의자에 잠시 멈춰 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 집에서 이 남자와 이 시기라니. 계획한 적도 기대한 적도 없었던 선물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조심스레 저녁을 준비했다.
평소처럼 차분하게 테이블을 차리고 마지막엔 진료서를 꺼내 봉투에 담았다. 식사가 끝날 무렵 그녀는 봉투를 조용히 우진 쪽으로 밀었다. 우진은 열어보더니 잠시 멈칫했다. 눈이 흔들렸고 손이 떨렸다. 정말이요? 한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게 흘렀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살아 있어줘서. 그날 밤 우진은 한나에게 쪽지를 건넸다. 직접 쓴 아직도 연필 자국이 선명한 편지였다. 나는 너에게 어떤 걸 줄 수 있을지 늘 고민했다. 그런데 이제 알겠다. 내가 너와 우리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존재하는 아빠가 되는 거야. 완벽하지 않아도, 걷지 못해도 끝까지 곁에 있는 사람. 그 후로 우진은 하루도 빠짐없이 물리치료를 받았다. 새벽이면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나는 연습을 했고 계단 손잡이를 붙잡고 균형을 잡으려 애썼다. 넘어지고 무릎을 다쳐도 다시 시도했다. 한나는 매일 그 옆에 있었다. 간단한 죽을 끓이고 스트레칭을 도와주며 자신보다 우진의 회복 일정을 먼저 확인했다. 시간이 흘러 출산일이 가까워졌다. 태풍이 오던 날 진통이 시작되었다. 응급차를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가까운 병원으로 향하던 길, 한나는 복통에 얼굴이 창백해졌고 우진은 병원 입구까지 휠체어를 스스로 밀며 도착했다. 수술이 결정되었고 몇 시간 후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 우진은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에서 아들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한나는 회복실 침대에 누운 채 아이가 무사하다는 말만으로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아이의 이름은 이시안, 편안할 시, 안전할 안자를 써서 지었다. 출산 후 한나는 병원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우진의 아버지, 이 회장이 급성 뇌출혈로 입원 중이라는 소식이었다. 회복 가능성은 낮고 의식은 미약하다는 말을 들었다. 한나는 그 사실을 우진에게 전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 새 생명의 시작 앞에 서 있었고 과거의 그림자에 다시 흔들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뒤 한 통의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이 회장의 법률 대리인이 보낸 것이었고 봉투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호진님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회장님께서 입원 직전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USB를 열었다. 파일 제목은 아들 우진에게. 녹음이 시작되자 익숙하지만 힘 빠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우진아, 이걸 네가 듣고 있다면 나는 아마도 네 앞에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겠구나. 나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너에게 너무 가혹했다. 너를 부끄럽게 여겼고 내 불완전함이 내 삶의 실패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넌 나보다 훨씬 더 단단한 사람이었다. 포기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지켜냈고 스스로 삶을 만들어냈다. 그 모습이 이제야 보인다. 늦었지, 많이. 하지만 죽기 전엔 한 번쯤 너에게 말하고 싶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녹음은 끝났다. 화면도 소리도 사라진 자리엔 정적만 남았다. 우진은 말없이 앉아 있었고 한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젠 정말 끝난 것 같아. 우진이 조용히 말했다. 한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볼 이유는 없었다. 몇 주 후 이 회장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고 유산 분배나 유언장 변경은 없었다. 우진과 한나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고 다른 의미를 향해 가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아이는 점점 자라고 있었고 우진의 자서전은 소규모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책 제목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출판 후 3개월 만에 입소문을 타고 5,000부가 팔렸다. 리뷰엔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남긴 감사의 글이 가득했다. 한나는 그런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밤을 보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자신들이 견뎌낸 시간들이 다른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날 마을 주민 한 명이 찾아와 말했다. 이 집엔 따뜻한 공기가 있는 것 같아요. 불빛이 희미해도 마음은 환하달다. 한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아이가 그런 존재예요. 이 집을 환하게 비춰주는. 밤이 되면 우진은 여전히 글을 쓰고 한나는 아이 옆에 앉아 자장가를 흥얼인다. 그들의 집은 작지만 더 이상 작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한나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을 다시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우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매일 아침마다 똑같이 너를 고를 거야. 인생은 언제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때로는 굴욕과 상처, 상실과 배신이 먼저 찾아온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지나온 사람만이 안다.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건 재산도 명예도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려는 누군가의 의지라는 걸. 사랑은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남는 자의 결심이다. 그리고 오늘도 그들은 서로의 곁엔 남기로 결심한다. 하루를 더, 인생을 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오늘도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무게를 견뎌내고 서로를 통해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모습으로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감싸 안아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지만 따뜻한 울림이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이든 누군가를 진심으로 선택하고 끝까지 함께하려는 마음만큼 값진 것은 없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이런 진솔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아래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의 이야기들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